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3차 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저희가 2차 시까지 법률의 요건 해가지고 기본권 제한 법률까지 봤고요. 자, 법률 제정 한계를 볼까요, 여러분? 네. 헌법 제40조가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국회가 헌법을 초월해서 초헌법적인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국회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법률을 제정을 할 수 있지만 그 법률 제정에도 한계가 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법률 제정 한계가 그렇죠. 네. 국회가 모든 것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법률 제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법률 제정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합헌적 법률인 거죠. 예. 자,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 헌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합헌적 법률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소급표 원칙적 금지입니다, 여러분. 자, 소급표가 뭔 거죠, 여러분? 소급표. 법률은 원래 제정을 하고 나면, 자, 오늘 만약에 어떤 법률을 제정을 했다고 하면, 자, 오늘부터 뭐죠? 장래, 미래로 법률의 효력이 미치는데 소급표는 자, 오늘 제정했지만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그 법률이 존재했던 것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그 법률의 효력, 오늘 제정한 그 법률의 효력이 과거의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 과거로에서부터 오늘까지, 그 다음에 차후, 미래까지 한다는 게 소급표입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원래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되면 만약 오늘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 모레 글피 한 것처럼 미래로 향해서 법률의 효력이 나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 소급표라는 건 뭐냐면 오늘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 법률의 효과가 오늘부터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오늘까지, 자, 이 오늘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소급표라고 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소급표하기 나름인 거죠, 여러분.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자,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법률의 효력이 과거로 가는 거죠. 네,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법률을 제정한 나름이겠죠. 자,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오늘까지의 법률의 효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급표인 거죠. 소급표를 하는 이유가 뭐죠? 네, 처분적 법률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네, 사회적 공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공익. 이 사회적 공익이기 때문에 이 소급표를 인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의 특성상 법률은 오늘 제정을 하면 미래로 가는 게 즉 장래효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래효가 네, 일반적인 건데 즉 소급표는 장래효로 법률의 효력이 장래로 가지 않고 과거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이 소급표도 당연히 사회적 공익이 아주 큰 경우에는 이 소급표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의 한계는 원칙적으로 소급표는 금지한다. 만약에 소급표를 인정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한 건, 네,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죠? 10년 후에 오늘의 한 행위는 뭐죠? 법률에 위반이 되고 사형이다. 그리고 이 효력은 뭐 10년 후에 제정을 했다 하면 뭐 과거 20년 전부터 적용한다 하면 여러분은 바로 네, 그 법률에 적용을 받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급표는 되게 위헌적인 요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적 공익이 큰 경우에는 이 소급표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이 법률 제정의 한계에는 이 소급표 원칙적 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회 입법 과정 준수. 그렇죠, 여러분. 국회가 스스로 정해놓은 그런 입법 과정을 준수해서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되지만 이 입법 과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법률로 대강의 어떤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할 때는 법률의 이 추상성 때문에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 명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위임해서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인 것들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 이 포괄적 이임 금지는 뭐냐면 어떠한 사항을
그냥 명령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전부 다 던질 수는 없어요. 포괄적으로 네가 알아서 다 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 법률에서 대강을 정해주는 거죠. 아웃라인인 거죠. 네, 법률에서 대강 어떠한 사항에 자세한 건 아니지만, 자, 어떤 범위에서 정하라고 법률에서 대충, 자,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이거 법률의 대강을 정해서 명령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위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안을 통째로 법률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다 알아서 하라 하고 밑에 하위 법령에다가 던지는 건 뭐냐면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법률을 정할 때 국회에서 그 법률에 특정한 어느 법률을 정할 때에 국회에서 그 법률의 대강, 뭐 이 법률은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렇고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대강을 정해서 하위의 법령인 명령이나 규칙이나 뭐 조례에 던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항을 명령에서 알아서 하라고 통째로 던지는 건 당연히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포괄적으로 위임은 금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이 네 가지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네, 한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 개정 심의, 자, 그 다음에 의결권, 중요조약 차결권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한 승인권, 국회 규칙 제정권. 네. 자, 국회 권한인 거죠. 네, 헌법 개정 심의, 그 다음에 의결, 그 다음에 중요제약 체결이나 비준, 동의권,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승인권, 국회 규칙 제정권도 다 입법권에 속하는 국회 권한이다. 네. 자, 재정에 관한 권한. 사실은 국회의 지위는, 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그 다음에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재정에 관한 권한은 크게 보면은, 자, 국회 재정에 관한 권한은 크게 보면, 국정통제기관의 지위에서 나는 권한인데, 이 재정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파트를 딱 떼서 뭐 재정에 관한 권한이라고 보지만, 자, 원칙적으로는 이 재정도 어디에 속하냐면, 뭐죠? 네, 입법권과 국정통제 중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쵸? 국회가 예산을 의결하기 때문에, 자, 재정은 뭐죠? 국회 어떤 입법 의결하는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는 뭐죠? 예산은 누가 짜요? 행정부가 짜죠. 네, 전년도에 짜는 거죠. 네, 뭐 다음 연도에는 뭐 나라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이러한 예산이 듭니다라고 국회에다가 예산을 짜서 던지면 국회가 결정하죠. 의결하죠. 자, 의결하면 그 예산안이 뭐죠? 차후에 내년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그 재정에 대한 그런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엄밀히 말하면 이 재정에 관한 권한은 사실은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인 거죠. 국회의 권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그 다음에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지는데, 재정은 조금 더 종류해서 재정에 관한 어떤 지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국정통제, 즉,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나와서 나오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입법권하고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하고도, 네, 연관이 아주 많이 있는 거죠. 재정은. 자, 재정의 권한 중에, 자, 조세법률주의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조세의 종류와 범위. 자, 우리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이 돈, 네, 어떤 명목으로 나가냐? 그 종류, 네, 조세의 종류. 그 다음에 범위는 어디까지 되냐? 그 다음에 세율은 뭐 어디까지냐? 절차는 어떻게 되냐? 이 조세의 종류와 범위, 그 다음에 세율과 절차 등을 사전에 법률에 규정해야만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이 바로 뭐냐면 조세 법률주의다. 국민의 뭐죠?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기 위해서는 자, 사전에 뭐죠? 법률에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 이 조세는 뭐하고 관련이 있죠, 여러분? 국민의 재산권, 네,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고, 이 재산권은 근대 입헌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였죠. 절대적 재산권으로서. 물론 오늘날은 상대적 재산권으로 변모를 하긴 했지만, 그만큼 자유와 권리에 관해서 이 재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자유와 권리를 누리려면 당연히 재산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자유의 바탕이 되는,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재산입니다. 재산, 여러분. 그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조세, 이 조세를
뭐죠? 국민에게 부과를 하려면 당연히 이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법률에 있어야 된다. 자, 그 법률은 조세의 종류와 범위, 그 다음에 세율과 절차 등을 사전에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조세 법률주의다. 이거죠. 조세의 종류와 범위, 그 다음에 세율과 절차 등을 사전에 법률로 규정해야만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 자, 이 법률이 있어야지만 국민들은 뭐죠? 아,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인 거죠, 여러분. 네. 행정부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명령에 의해서, 그쵸? 네, 행정입법이라고 하죠. 위임입법. 그런 명령에 의해서 막 조세를 부과를 해요. 그럼 당연히 오늘날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법적 안정성이 엄청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 법률주의는 다 예측 가능성과 자, 법적 안정성을 담보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청의 자의를 방지하죠. 그렇죠? 행정청이 자, 뭐 자기네들 필요하다고 집행부가 행정부가 막 오늘 명령으로 법령인 거죠. 자, 위임명령, 위임입법으로 막 이만큼 걷었다가 내년에는 저만큼 걷었다가 갑자기 걷었다가 막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조세는 국회, 자, 국회의 권한으로서 뭐죠? 사전에 법률을 규정해야지만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세 법률주의를 네, 취하고 있고 이 조세 법률주의는 당연히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네.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재산권 침해인 거죠. 재산권 침해. 네. 재산권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조세란 국민의 일반적 금전적 의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요. 네, 조세라는 명목으로. 네, 돈을 빼간다 해서 국가가 돈을 가져가게 되면 국가가 국민에게 뭘 해주나요? 네, 안 해주죠, 여러분. 자, 그걸 바로 뭐냐면 일반적 금전적 의무인 거죠, 여러분. 국민은 돈을 내는 거죠. 네, 돈을 내지만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즉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 이런 거죠. 네. 급부가 뭐죠? 뭔가 주는 거죠. 주는 거거나 뭔가 돈을 주거나 뭔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럼 네, 이해하시나요? 네. 조세는 일방적으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금전인 거죠, 금전. 네, 금전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금전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그 반대로 어떠한 혜택이나 무엇을 주지는 않아요. 즉, 반대 극부무가 없다는 게 바로 조세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네. 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로는 부담금하고 특별부담금,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부담금하고 특별부담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뭐 따로 열린 게시판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네, 부담금하고 특별부담금,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고요. 네. 여튼 조세는 뭐죠? 국가나 지방자치에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거. 네, 이게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조세 평등주의. 자, 조세 부담이 국민들 간에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원칙. 자, 이건 뭐 그런 거죠. 여러분, 뭐 100만 원 버는 사람,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뭐 10만 원씩 걷어요. 1000만 원도 10만 원 세금으로. 그 다음에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도 10만 원 세금 이렇게 걷어요. 자, 이렇게 되면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한마디로. 즉 뭐냐면 퍼센테이지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10% 이런 거죠, 여러분. 100만 원 받은 사람은 10%, 1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네. 즉 그게 바로 조세평등주의의 아주 간단한 설명, 아주 초보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죠. 이해하기 쉬운 조세평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의 부담이 자, 국민들 간에 공평하게 배분될 것을 요구되는 원칙.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조세 평등주의고, 자, 헌법 제11조가 자, 평등에 관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 원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만 원 걷고 1억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만 원 걷어가요. 자, 이게 조세 평등주의일까요? 그렇게 법률을 했어요. 네, 조세 법률제에 따라서 그렇게 법률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법률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위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여러분. 자, 조세 평등주의는 조세 부담이 국민들 간에 공평하게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조세는 우선 징수가 있습니다. 다른 채권들보다 조세 채권이 우선 징수가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어떤 이제 빚을 지고 있어요. 하지만 조세도 만약에 지고 있다면 조세 우선 징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채권들보다 조세 채권이 우선 징수가 된다. 내가 은행에 뭐 1000만 원도 빌리고
국가 조세도 뭐 한 100만 원 밀려 있어요. 그러면 내 돈이 900만 원이 있는데 이 900만 원은 은행이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국가가 먼저 저에게 있는 9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우선 징수하고 나머지 800이 그 다음 순위로 채권자가 징수를 하는.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조세 우선 징수라는 겁니다. 조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채권자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징수를 해갈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조세도 밀려 있다면 조세가 먼저 빠지고 그 나머지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만족한다는 원칙.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조세 우선 징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국회는 또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고 그다음에 결선 심사권이 있겠죠, 여러분. 네, 자, 예산은 독자적 형식의 법규범이다라는 그런 법규범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을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자체가 법률이에요. 법률. 네. 왜냐면 국민의 기본권이 이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즉,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뭘로 가능하다고 그랬죠? 법률로서 가능하다는 거죠. 국회가 정하는 그 법률로서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을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안으로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 예산안은 독자적 형식의 법규범이다. 자, 예산은 독자적 형식의 법규범이다라고 보는 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법규범설이고요. 자, 이게 좀 다수설인 거죠, 여러분. 자, 여튼 국회가 가지는 권한 중에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 그 재정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국회가 가지는 게 이제 결국에는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인 거죠, 여러분. 네. 즉 헌법기관 구성, 그다음에 주요 공무원에 대한 임명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이 다 국정통제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인 거죠, 여러분. 자, 쭉 볼까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출권. 자,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에 선출자나 그 직접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 재정형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득표한 자가 당선자로 선출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자, 헌법에 대통령 선출에 관한 조항을 보면은 그럴 리는 없어요.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최고 득표자가 딱 2명이에요. 3명일 수도 있겠죠. 4명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로또를 한 10번 맞을 확률보다 더 낮겠죠. 국민이 선거를 했는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 나와요. 예를 들면 뭐 1000만 표씩 받은 사람이 2사람이에요. 1000만 표, 1000만 표 이렇게 딱 1천만 표. 자,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가 있다. 자, 그럴 때는 다음에 대통령 선출이 어느 기관선으로 넘어가냐면 우리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국회로 넘어갑니다. 즉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 비공개회가 아닙니다, 이번. 공개회에서, 자, 다수표를 얻은 자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즉, 국회에서, 뭐죠? 국회에서 선출이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국회에서 선출되는 게 아닌 거죠, 처음부터. 자, 국민이 직접 선거로 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우리 헌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자,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자,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국회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선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의 위원을 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다 뭐냐면 지금 우리는 국정통제기관 지위로서의 국회가 가지는 권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죠? 집행부를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국정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동의권,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대법원장, 대법원관 임명에 관한 동의권, 그다음 국무총리 및 감사원장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으로써 집행비과 자유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인사청문권이 있죠. 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가 선출, 임명 동의를 하는 대상인, 자, 공무원 후보자, 그 다음에 소관상임위원회, 법률로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된 공무원 후보자. 자, 인사청문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 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 국회가 선출하거나 임명 동의를 하는 대상인 공무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자 인사청문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자 국회의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경우에는 자 법률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된 공무원 후보자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네 번째로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인데요. 네. 자, 이, 뭐죠? 헌법기관 구성이라든지 주요 공무원에 관한 임명에 관한 권한도 모두 국정통제의 기관으로서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자, 국정통제 권한 기관이라고 해놓은 건, 자, 원칙적으로, 정말 핵심적으로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국회가 뭘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집행부의 구성에 관한 거기서부터 국회가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집행부를 뭐 대통령이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 구성에 관해서부터도 국회가 통제가 들어가는 건데 자 원래 국정통제라는 의미는 다 구성이 되고 나서 그 집행부가 뭐죠? 운영을 할 때, 기능을 할 때의 통제를 원래 핵심적 의미의 국정통제고 자 넓은 의미에서 국정통제는 당연히 구성에서부터 즉 국정 또는 집행부가 구성되는 그 구성 단계에서부터 국회가 관여해서 통제하는 거니까 자 헌법기관 구성이라든지 주요 공무원에 관한 어떤 임명에 관한 권한은 큰 의미에서 국정통제 기관으로서의 어떤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시면 자 집행부,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자, 위법적인 활동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자,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 사법부나 집행부가 구성할 그 단계, 구성되는 그 단계에서부터 국회가 먼저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통제를 하기 시작하게 하는 거죠. 네. 자, 이런 권한은 뭐냐면 정당성의 근원이 되는 거죠. 자, 정당성의 근원이 되는 건데 이 정당성의 근원은 결국은 국회가 국민에 의해 직선된 대표기관의 자민입니다. 만약 국회가 그러면 왜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냐? 그 정당성이 뭐냐? 그럼 당연히 국회가 국민에 의해 직선된 대표기관의 점.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국회도 집행부의 견제를 받고 당연히 사법부의 견제를 받는 거죠. 자, 상권 분리, 즉 권력 분립의 원리에서 국가 권력이 세 권력으로 배분됐는데 서로 상호 균형 그다음에 하지만 견제도 하죠, 여러분. 견제 서로 통제도 하죠. 그러면서 이 권력들이 서로 맞물리는 거죠. 어느 한 권력이 커지지 못하도록 독주하지 못하도록 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데 그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또 한 가지 가지는 게 뭐냐면 국정통제인데 이 국정통제의 그런 정당성의 근원이 뭐냐? 국회가 사법부와 집행부를 통제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 그럼 결국은 국회가 국민에 의해 직선된 대표기관이라는 점이지만 거기에 앞서서 뭐죠? 거기에 앞서서 권력 분립의 원칙, 자, 권력 분립의 원리에서 자동적으로 상권 분립이 되는 그런 권력 분립에 의해서도 이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더 밑바닥으로 파고 들어가면 정말로 정당성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럼 결국은 국회가 국민에 의해 직선된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국정 통제를 하는 권한을 갖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자, 대통령의 통제는 당연히 인사권의 통제가 있겠죠. 뭐 대통령이 뭐 국무총리라든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을 임명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국회의 동의인 거죠, 여러분. 국회의 동의권 행사할 수 있죠. 당연히 인사청문을 통해서 하는 거죠. 자, 뭐 승인이라든지 요구제도, 뭐 긴급명령 이런 제정, 무슨 계엄, 대통령 사면, 선전포고 이런 것들 그런 거죠. 뭐 국군의 외국 파병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비상계엄에 대한 해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국회가 승인 또는 동의를 해줘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즉, 대통령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집행부의 수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국회가 국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인사권의 통제는 이러한 통제가 있고 승인 동의 요구제도에 관한 통제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회가 대통령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을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해 못하실 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갈 거고요. 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아, 정말로 이렇게 인사권에 관한 통제도 하고 승인 동의 요구조대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받으지 못하겠다. 너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있어서 너무 위배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럴 때는
국회가 뭐죠?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수 있겠죠. 즉, 직무집행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무집행, 대통령이 하는 직무집행, 그럼 과연 뭐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어느 거냐, 어느 범위까지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냥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24시간 하는 모든 행동 하나가 다 직무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판단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받아들이느냐 또는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지만 오늘날의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하다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문재인 키우는 어떤 개를 키웠죠. 강아지를. 그 이름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런 대통령의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은 뭐, 어떤 국민들에게 시사성을 줄 수 있겠죠. 아, 대통령이 개를 키우고, 아, 애견을 하시네? 아, 그럼 애견에 관한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애견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위들이 많이 올라가겠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 대통령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조만간에 뭐 구체화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날의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범위는 무엇이냐 하면 거의 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네. 여튼, 자,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할 수 있는 건, 자,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될 때, 자, 위배됐다고 생각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제적 과반수가 발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적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긴 뭐죠? 특별 의결 정족수죠,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는 제적 과반수 출석, 그 다음에 출석이나 과반수가 국회 의사결정의 기본적인 의결 정족수인데, 자,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자, 헌법 개정안을 할 때에도 제적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지만, 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도 제적 과반수가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적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그 탄핵소추안이 어디로 가요? 네. 헌법재판소로 가죠. 네. 헌법재판소 가서 마지막으로 파면이냐 파면이 아니냐 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게 돼 있죠. 자, 행정부에 대한 통제도 할 수 있는데 자,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회도 국회에 나와서 우리가 물어보는 말에 답변해라. 그래서 국회에 어떤 출석이라든지 답변 의무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해임을 시킬 수는 없지만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회 해임을 건의를 할 수 있고, 자, 여기에 보면은 국회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인 거죠, 여러분. 자, 이것도 특별 정족수죠. 원래는 과반수인데, 그렇죠. 일반 정족수는. 해임 건의안은 국회 제적의 3분의 2 이상이 발의를 하고 국회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회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대통령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근데 그 해임 결의권은 당연히 해임 건의권인 거죠. 네. 해임 건의하면 대통령이 뭐죠? 해임을 해도 되고 해임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즉 대통령을 완벽하게 구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이 해임 안 하면 그만인 거죠, 여러분. 하지만 대통령은 만약에 해임을 안 하게 되면 뭐죠? 정치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겠죠, 여러분. 네. 즉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 결의권이 아닌 거죠. 이 해임 건의권이라는 게, 즉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 건의이지만 당연히 국민들이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해임을 안 하네? 명백하게 잘못한 것 같고 국회도 결의를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당연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러한 정치적 사실관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 행정각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제적 3분의 1 발의에 제적 과반수 찬성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국회가 가지고 있죠. 자, 행정부나 사법부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들, 공공기관을,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부패한 건 없나, 뭐 횡령한 거 없나, 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권도 자, 뭐죠? 국정통제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국회 권한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 국회의 자율권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 국회의 자율권부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장시간 동안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네, 추석 한가히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